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저는 딸 나린을 업고 펜션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펜션 관리자는 나린의 얼굴을 보더니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발목이 뒤틀려 피가 배어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 남자가 다시 찾아올지 몰라. 아니, 틀림없이 찾아올 거야. 28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와야만 한다는 확신이었죠. 무언가에 이끌리듯 이곳까지 왔을 뿐입니다. 대체 이 밤, 이 바다가 저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펜션 복도를 걸레질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아니, 정확히는 온몸이 차가웠죠. 28살 싱글맘, 전 남편의 폭력에서 겨우 도망쳐 나온 여자. 제 속에는 딱 이 정도였습니다.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건 고작 편의점 아르바이트 석 달, 음식점 서빙 5달 그게 전부였거든요. 펜션 관리자 박 실장이라는 사람은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처음 면접 보던 날부터 눈빛이 차가웠어요. 애 데리고 일하겠다고? 애구. 한숨부터 내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일자리마저 놓치면 나린이랑 갈 곳이 없었거든요. 네, 불편 안 끼칠게요. 아이는 제가 방에 두고 일하겠습니다. 손님한테 애 울음소리 들리면 그땐 네가 책임지는 거야. 알았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많이도 했던 말이었습니다. 맞으면서도 욕먹으면서도 저는 늘 그렇게 살았어요. 고마워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객실 청소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나린이가 펜션 뒤편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혼자 놀 수 있는 공간이 그곳밖에 없었거든요. 형광등 깜빡이는 우리 방보다는 햇볕이라도 드는 곳이 나았죠. 그런데 나린이가 마당 넘어 바닷가 쪽으로 걸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박 실장이 고함을 질렀어요. 나린이가 깜짝 놀라 넘어졌고 저는 황급히 달려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애 단속도 제대로 못해? 바다 쪽으로 가지 말라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잠깐이 아니라 아예 눈을 떼면 어떡해. 애가 바다에 빠지면 네가 책임질래? 박 실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표정 속에 분노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나린이가 바다에 가면 안 되는 그 이상의 무슨 이유가 있는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나린을 재우고 나서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까만 바다. 불빛 하나 없는 수평선이 멀리 흔들리고 있었죠. 이곳에 온 지 사흘, 저는 단 한 번도 바닷가에 내려가 보지 못했습니다. 박 실장이 막았거든요. 아니, 막았다기보다는 경고했다고 해야 맞겠죠. 넌 청소만 해. 바다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 알았어? 왜죠? 왜 저는 바다에 가면 안 되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바다를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진다는 것.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아주 오래된 목소리 하나.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누구의 목소리였을까요? 나흘째 되던 저녁 펜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방 아주머니 김이모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어요. 아가씨, 여기 어떻게 오게 됐어요? 그냥 일자리가 필요해서요. 근데 왜 하필 여기? 이 바닷가는 관광지도 아닌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로 와야 할 것 같았어요.
김이모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실장 말 잘 들어요. 괜히 바다 쪽 기웃거리지 말고. 그 사람 뭔가 숨기는 거 있어요. 네. 쉿, 조용히 해요. 그 사람 귀가 밝거든. 김이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이 펜션에, 이 바닷가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비밀이 어쩌면 저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밤이 깊어졌습니다. 나린이 자는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대체는 누구였을까? 제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보육원에서 깨어난 이후부터만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 전 기억은 아무것도 없어요. 보육원 선생님은 말했죠. 넌 바닷가에서 발견됐어. 아무 기억도 없이. 20해가 넘는 세월 동안 저는 한 번도 제 과거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웠거든요. 혹시 제가 알면 안 되는 진실이 있을까봐. 하지만 지금 이 바닷가에 서 있으면 뭔가가 저를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펜션에 커다란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들어섰어요. 저는 그때 로비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박 실장이 황급히 달려나가더군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 긴장이 가득했고 손까지 떨리는 게 보였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남자는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그 옆에 선 사모님은 달랐습니다. 60이 넘었을 텐데도 자태가 우아했고 무엇보다 눈빛이 슬펐어요. 깊고 오래된 아주 오래 삭힌 듯한 슬픔이 그 눈 속에 담겨 있었죠.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이쪽으로. 박 실장이 허리를 거의 구부리다시피 하며 안내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물뿌리개를 들고 복도 구석으로 비켜섰어요. 이런 분들 앞에 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사모님의 시선이 제게 닿았어요. 멈칫하더니 그 자리에 멈춰 서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괜히 눈이 마주치면 실례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사모님은 계속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발소리도 멈췄고 숨소리조차 잠시 끊긴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보, 회장님이 사모님을 불렀습니다. 그제야 사모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아, 미안해요. 괜히. 사모님은 작게 중얼거리시며 로비를 빠져나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이 왠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얼굴을 보며 아주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객실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재벌 부부가 머무는 스위트룸은 2층 끝쪽이었는데 그 앞을 지나갈 때였죠. 문틈 사이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아까 그 직원 봤어요? 사모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직원? 누구 말이요? 로비에서 물 주던 젊은 여자요. 글쎄, 잘 못 봤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사모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왠지 낯설지 않더라고요. 낯설지 않다니?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눈빛이 우리 은서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은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당신 또 그러는 거요? 은서는 25년 전에 떠났잖소.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혹시나. 혹시나는 없어요. 제발 이제 그만 놓아줘요. 당신도 나도 너무 오래 아파했소. 네. 사모님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조용히 벗어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은서, 25년 전에 떠났다는 그 이름. 그게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린이가 펜션 앞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조심해야지.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가보니 나린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상태였고 사모님이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계셨어요. 저 죄송합니다. 제가 한눈을. 저는 황급히 달려가 나린을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요. 아이가 뛰어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죠. 사모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계속 나린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몇 살이에요? 3살입니다. 3살 참 예쁜 나이네요. 사모님이 나린의 볼을 살짝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참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깨질까봐 조심하는 것처럼요. 이름은요? 나린이요. 나린 좋은 이름이네요. 사모님은 한참을 나린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보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어요. 아가씨 혹시... 네, 아니에요. 그냥 저 아이 눈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사모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아, 네. 사모님은 아쉬운 듯 나린을 한 번 더 보시고는 천천히 펜션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이 계속 뒤를 돌아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저와 나린이를 보는 사모님의 눈빛, 그 속에 뭔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제가 평생 찾지 못했던 퍼즐의 한 조각일지도 모른다는 걸. 사흘이 지났습니다. 재벌 부부는 계속 펜션에 머물고 계셨어요. 원래는 이틀 예정이었는데 회장님이 일정을 연장하셨다고 하더군요. 이상했습니다. 이런 펜션에, 그것도 한적한 바닷가에 재벌이 일주일 넘게 머문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김이모도 수군거렸어요. 원래 매년 이맘때쯤 오시긴 하는데 올해는 유난히 오래 계시네. 매년 오세요? 응. 벌써 20년도 넘었을 거야. 꼭 이 계절에만 오셔. 왜요? 김이모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을 잃으신 날이 이맘때래. 바다에서.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바다에서 딸을 잃으셨다고요? 그날 오후 나린이가 뒷마당에서 놀다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봐. 작은 손에 뭔가 쥐고 있었어요. 저는 몸을 숙여 나린의 손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패각 장식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조개 껍데기 3개가 가느다란 끈에 엮여 있었고 가운데 조개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글씨는 낡아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이응시옷 같은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디서 주웠어? 바닷가요. 예쁘죠? 나린아, 바닷가는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냥 조금만 갔어요. 모래 밟고 싶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실장이 알면 큰일 날 텐데 하지만 나린의 맑은 눈을 보니 차마 혼낼 수가 없었어요. 다음부턴 혼자 가지 마. 알았지? 네. 나린은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저는 그 목걸이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목걸이가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득한 기억 속 어딘가에서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식당에 커피를 가져다 드리러 갔습니다. 재벌 부부가 창가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실례합니다. 커피 가져왔습니다. 아, 고마워요. 사모님이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커피를 내려놓고 물러나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나린이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 그 패각 목걸이를 들고요. 엄마, 이거 목에 걸어줘. 나린아, 지금은. 제가 말리기도 전에 사모님의 시선이 나린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사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컥 소리를 내며 받침에 부딪혔습니다. 저게,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저것 좀 봐요. 회장님도 나린의 손을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어디서 난 거야?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나린의 손에서 목걸이를 받아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가 바닷가에서 주워온 건데. 바닷가에서? 사모님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서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받아드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하게요. 이건 사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은서가 사고 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쥐고 있던 거예요. 이걸 만들어줬었거든요. 제가 직접. 여보. 회장님이 사모님의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목걸이에서 눈을 떼지 못하셨어요. 은서라고 새겨놨었어요. 이 가운데 조개에 2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남아있네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흐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은서, 그 이름이 또다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가 25년 전 사고로 잃어버린 딸의 것이었다는 말. 그때였습니다. 사모님, 박 실장이 급하게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잠깐만 밖에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금은 좀 중요한 일입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어요. 넌 아이 데리고 들어가 있어. 어서. 네. 저는 나린의 손을 잡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복도 모퉁이에서 멈춰 섰어요. 박 실장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사모님, 그냥 우연입니다. 바다의 흔한 조개 껍데기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글씨는 착각이십니다. 세월이 오래되어 흐릿해진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새긴 글씨인데 제가 모를 리가 없어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십시오. 제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린이 주워온 목걸이, 25년 전 바다에서 잃어버린 딸, 그리고 사모님이 흘린 눈물.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 바다가, 이 펜션이 저에게 뭔가를 말하려는 걸까요?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끝없는 소리. 마치 누군가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하지만 누가 어디로 돌아가라는 걸까요? 저는 그 답을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펜션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박 실장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어요. 제가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째려보듯 쳐다봤고 나린이가 조금만 밖에 나가려 하면 벌떡 일어나 감시하듯 따라왔습니다. 아이 단속 똑바로 해. 바다 쪽은 절대 가지 못하게 하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속에선 의문이 점점 커져갔어요. 왜 그렇게까지 바다를 막는 걸까요? 그냥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거든요.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나린을 재우고 펜션 뒤편 창고에서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낡은 창고였는데 문득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거친 남자 목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창고 문틈 사이로 살짝 내다봤어요. 어둠 속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박 실장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전 남편 민기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지금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 박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재벌 부부가 아직도 여기 있잖아. 그 사람들 앞에서 소동 벌이면 우리 다 끝나. 그럼 언제? 나도 돈 필요하다고. 이번 주 안에 떠날 거야. 그때까지만 참아. 알았어? 알았어. 근데 그 여자 정말 재벌 딸 맞아? 민기의 말에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재벌 딸이라니 저를 두고 하는 말인가요?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사모님 반응 봐서는 가능성이 높아. 그럼 우리 때 돈 벌 수 있는 거 아냐? 입 조심해. 지금은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민기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리고 박 실장과 무슨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재벌 딸이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설마 저를 두고 하는 말인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지러웠어요. 어젯밤 들은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사모님과 마주쳤어요. 아, 아가씨. 사모님이 저를 보자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혹시 시간 있으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요? 네. 커피라도 한잔하면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재벌 사모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 커피를 함께 마시자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요. 사모님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펜션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모님은 따뜻한 커피를 제 앞에 놓으시고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유나입니다. 유나 좋은 이름이네요. 성은요? 성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겐 성이 없었어요. 보육원에서 지어준 이름 유나만 있을 뿐이었죠. 없습니다. 저는 보육원 출신이라서요. 보육원? 사모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부모님은요? 모릅니다. 아주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발견됐다고 들었어요. 그 전 기억은 아무것도 없고요. 바닷가에서 사모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어요. 혹시 어느 바닷가였는지 기억나요? 이 근처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보육원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 마을 해변에서 발견됐다고. 사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0해 전이면. 네. 정확히는 20해 전 여름이었다고 해요. 사모님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모님? 아가씨 혹시 몸 어딘가에 흉터 같은 거 있나요? 흉터요? 응급처치 흔적이나 오래된 상처 자국 같은 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목에 있긴 합니다. 오래된 화상 자국 같은 건데 어떻게 생긴 건지는 모르겠어요. 왼쪽 발목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왼쪽입니다. 사모님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느님, 하느님. 사모님, 괜찮으세요? 아가씨 저저. 사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저희 딸도요 왼쪽 발목에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3살 때 뜨거운 물에 데어서 생긴 거였죠. 그 자국 때문에 항상 긴 양말을 신고 다녔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살 때 생긴 화상, 왼쪽 발목.
그리고 25년 전 이 바다에서 사라진 딸. 혹시 아가씨가 사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사모님, 박 실장이 급하게 카페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사모님은 아쉬운 듯 제 손을 한 번 더 꼭 쥐시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아가씨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꼭이요. 네. 사모님이 카페를 나가시자 박 실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알았어? 무슨. 사모님 마음 흔들지 말라고. 네가 누군지 나는 알아. 박 실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바닷가에서 주 내일 뿐이야. 재벌 딸이 아니라고. 그럼 사모님의 딸은 죽었어. 25년 전에. 확실하게. 박 실장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이 왠지 불안해 보였어요. 저는 그날 밤 날인을 재우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파도가 은빛으로 부서지는 게 보였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25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는 그들이 찾는 딸인 걸까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우리 딸도 왼쪽 발목에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이불을 걷어내고 왼쪽 발목을 내려다봤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보이는 오래된 흉터.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와 함께했던 이 자국. 이게 진짜 그 딸의 흔적인 걸까요? 문득 제 머릿속에 희미한 장면 하나가 스쳤습니다. 따뜻한 물 아니, 뜨거운 물. 아야. 누군가 저를 안아올리는 느낌. 괜찮아, 엄마가 있어. 엄마가 지켜줄게.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건 기억이 아니에요. 그냥 상상일 뿐이에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펜션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나린이 자는 모습을 확인하고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복도 끝 박 실장의 사무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왜 불이 켜져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박 실장이 책상 서랍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태우려는 듯 라이터를 꺼냈어요. 이제 끝이야. 이제 아무도 모를 거야. 박 실장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서류 뭉치 중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 실장이 허리를 숙여 줍는 순간 저는 서류에 적힌 글씨를 볼 수 있었어요. 조난사고 생존자 명단 마이너스 2000년 8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2000년 8월. 그건 제가 바닷가에서 발견된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누구야? 박 실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황급히 뒤로 물러났지만 박 실장이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너 지금 뭘 본 거야?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 내가 서류 본 거 다 알아. 박 실장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힘이 셌어요. 아팠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뭘 숨기시는 거예요? 입 닫혀. 너 같은 애가 알 필요 없어. 제가 재벌 부부의 딸인가요? 맞죠? 제가 소리쳤습니다. 박 실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닥쳐. 내가 뭔데 감히.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알 권리가 있어요. 제가 누군지. 그때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복도 끝에서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도 함께 서 계셨어요. 박 실장이 황급히 제 팔을 놓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방금 소리 들었어. 무슨 일인지 설명해봐.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박 실장님이 서류를 태우려고 하셨어요. 2000년 8월 조난사고 생존자 명단이라고 적힌 서류요. 뭐?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거짓말을. 사무실 가봅시다. 회장님이 박 실장의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사모님도 따라 들어가셨어요. 책상 위에는 아직 라이터와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회장님, 그건 당신 25년 동안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야?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난사고 생존자가 있었어. 여자아이 4살 추정. 20년 전 8월 15일 발견. 기억상실 상태. 보육원 인계. 회장님이 서류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사모님이 그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우리 은서가 우리 딸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25년 동안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사모님,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존자일 뿐이에요. 확실하지 않다고? 시기도 맞고, 나이도 맞고, 장소도 같은데? 회장님이 박 실장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왜 우리한테 이 사실을 숨긴 거야? 왜? 박 실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아가씨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요? 1995년 5월이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5월. 사모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은서 생일이 5월이에요. 5월 12일. 여보. 회장님이 사모님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저를 향해 손을 뻗으셨어요. 아가씨 혹시 당신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정말 그들의 딸인 걸까요? 그렇다면 25년 동안 저는 왜 몰랐던 걸까요? 그리고 박 실장은 왜 이 모든 걸 숨긴 걸까요? 이튿날 아침 회장님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20년 전 이 지역 병원 기록 전부 확인해. 조난사고 관련 환자 기록, 경찰 신고 내역, 뭐든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아. 알겠습니다. 사모님은 제 방 앞에 서 계셨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셨죠. 아가씨 들어가도 될까요? 네. 문을 열자 사모님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안해요. 25년 동안 당신을 못 찾아서. 사모님,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느껴요. 당신이 우리 은서라는 걸. 사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만약 정말 제가 그 딸이라면 25년이란 세월은 대체 뭐였을까요? 오후 회장님의 비서가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자료 찾았습니다. 비서가 건넨 서류를 회장님이 펼쳤어요. 저와 사모님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혜성병원 응급실 기록 마이너스 2000년 8월 15일. 여자아이 추정 4살. 바닷가에서 발견. 저체온증, 탈수, 왼쪽 발목 화상 흔적. 기억상실 증세. 보호자 없음.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왼쪽 발목 화상 시기도 맞고 위치도 맞아.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비서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병원 측에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사흘 후에 신고가 취소됐습니다. 취소? 왜?
이유가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비는 누군가 익명으로 지불했다고 나와 있어요. 익명?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아이의 신원을 숨긴 거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누가 왜 저를 숨긴 걸까요? 그날 오후 DNA 검사를 위해 체열을 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유나야. 뒤돌아보니 민기였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왜 여기까지? DNA 검사하러 왔다며? 재벌 딸 되려고? 민기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운 좋네. 나한테 맞아가며 살던 년이 재벌 딸이었다니. 꺼져요. 당신이랑은 끝났어요. 끝? 우리 사이가 끝나? 민기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너 20년 전 일 기억나? 무슨 소리예요? 내가 널 발견했어. 바닷가에 쓰러져 있던 걸.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박 실장도 알아. 내가 발견하고 신고했는데 박 실장이 돈 줘가며 입 막았거든. 왜 그랬어요?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박 실장, 그 여자 뭔가 숨기고 있어. 민기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재벌 딸 되면 나한테 5천만 원만 줘. 그럼 조용히 사라져 줄게. 안 그러면요? 재미있는 비밀 하나 폭로해야겠지. 내가 알면 충격받을 만한 거. 민기는 웃으며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기가 알고 있는 비밀이 뭘까요? 펜션으로 돌아오니 김이모가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가씨 잠깐만요. 네. 박 실장 말이에요. 25년 전에도 이 펜션에서 일했어요. 네. 그때도 관리자였죠. 근데 사고 난 날 박 실장이 해변에 있었대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사고 난 날이요? 네. 마을 사람들이 봤대요. 박 실장이 바닷가에서 누군가랑 다투는 걸. 누구랑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직후에 조난사고가 났거든요. 회장님 딸이 실종된 거. 김이모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박 실장이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사고랑 관련해서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박 실장이 사고 현장에 있었다고? 그날 저녁 저는 박 실장의 사무실 앞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안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좀 해. 지금 회장님이 다 뒤지고 있다고. 박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다급했어요. 25년 전 일이 드러나면 우리 다 끝나. 알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돈 얼마나 더 줘야 돼? 이미 충분히 줬잖아. 또 침묵. 알았어, 알았다고. 2천만 원 더 줄게.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야. 알았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복도 모퉁이로 몸을 숨겼어요. 사무실 문이 열리고 박 실장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에 든 휴대폰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복도를 지나가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25년 전 일. 박 실장이 누군가에게 계속 돈을 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이 드러나면 끝난다는 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25년 전 이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박 실장은 왜 그렇게까지 숨기려는 걸까요? 다음 날이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진짜 진실은 그 검사 결과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게 뒤집힐 거라는 걸. 사흘이 지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펜션 거실에 회장님, 사모님,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린이는 김이모가 봐주고 계셨어요. 비서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회장님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서류를 꺼내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다가 천천히 풀어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일치합니다. 99.99%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사모님이 저를 안았습니다. 은서야 정말 내가 맞구나. 저도 눈물이 났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회장님이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박 실장 어디 있어?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데리고 와. 당장.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후 박 실장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앉아.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박 실장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왜 숨긴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우리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알아? 딸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알기나 해?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우리한테 말 안 한 거야?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박 실장이 손을 떨었습니다. 입술을 몇 번이고 깨물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회장님 돈을 횡령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25년 전부터요. 펜션 운영비, 재산관리 명목으로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회장님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얼마나? 15억 정도 됩니다. 사모님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은서가 살아있다는 걸 숨긴 거야? 내 은서 양이 돌아오면 유산 상속 문제로 회계 감사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제 횡령이 들통날 테니까요. 박 실장의 목소리가 흐느껴졌습니다. 병원비도 제가 냈습니다. 익명으로요. 경찰 신고도 제가 취소시켰고요. 은서 양이 보육원에 가게끔 모든 걸 조작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돈 때문이었다고요? 제 25년이 단지 돈 때문이었다고요? 그럼 민기는? 그 남자는 어떻게 된 거야?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민기 씨는 제 공범입니다. 공범? 사고 당일 저는 해변에서 은서 양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민기 씨도 거기 있었어요. 둘이서 은서 양을 멀리 데려가 버리기로 했습니다. 뭐? 사모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데려가? 4살짜리 아이를 멀리 데려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은서 양이 너무 어려서 기억을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맡기고 신원을 지운 거예요. 그럼 사고는?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어? 박 실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고 맞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은서 양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날 사모님께서 은서 양을 제게 맡기셨는데 저는 전화 통화 때문에 한눈을 팔았어요. 그 사이에 은서 양이 바다로 들어간 겁니다. 사모님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당신 책임이었다는 거야? 은서가 바다에 빠진 게? 네,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더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과실이 밝혀지면 횡령까지 들통날 테니까요.
박 실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5년 동안 저를 숨긴 이유가 횡령을 감추려는 것뿐이었다니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민기가 들어왔습니다. 야, 박 실장, 돈 준비됐어? 민기는 저희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회장님이 일어섰어요. 당신이 민기로군. 누구세요? 경찰 불러. 회장님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뭐, 경찰? 야, 잠깐만. 민기가 도망치려 했지만 비서와 운전기사가 막아섰습니다. 나라고. 당신 25년 동안 박 실장한테 돈 받아왔지? 협박하면서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게 은서를 발견하고도 신고 안 하고 오히려 돈 받으며 입 막고 살았지? 그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계속 돈 뜯어냈고 민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닥쳐. 회장님이 소리쳤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도착한 것입니다. 민기와 박 실장 둘 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박 실장이 끌려가기 전 저를 돌아봤어요. 은서 양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제 25년을 빼앗아간 사람을요. 경찰차가 떠나고 거실에는 저희 셋만 남았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저. 사모님이 저를 안았어요. 은서야, 이제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걸. 25년 만에 찾은 가족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경찰차가 떠난 후 펜션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은서야.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너무 따뜻했어요.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 사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그 단어. 엄마. 천천히 해도 돼. 억지로 부를 필요 없어. 그냥 엄마는 여기 있을게. 내 곁에. 사모님이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저는 그 품에 안겨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혼자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 제 입에서 그 단어가 나왔어요. 엄마, 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 무서웠지, 많이 무서웠지. 사모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이제 안 무서워. 엄마가 지켜줄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회장님도 다가오셨어요. 큰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은서야, 아빠가 미안하다. 그때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목소리 들리니? 내가 3살 때 아빠가 자장가 불러줬잖아. 기억나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괜찮아. 기억 안 나도 괜찮아. 이제부터 새로 만들면 되니까. 회장님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서툴렀지만 따뜻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나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졸린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왜 울어? 저는 나린을 안아 올렸습니다. 엄마, 안 울어. 기뻐서 그래. 기뻐서 울어? 응. 그럴 때도 있어. 사모님이 나린을 보시며 웃으셨어요.
이 아이가 우리 손녀구나. 내 나린이에요. 나리나 할머니라고 불러줄래? 나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머니? 그래, 할머니야. 그리고 저분은 할아버지시고, 회장님이 나린의 볼을 살짝 꼬집으셨어요. 잘생긴 손녀 하나 생겼네. 나린이 여자예요. 하, 그래. 예쁜 손녀지. 나린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도 웃었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모님이 저를 다시 안아주셨어요. 은서야, 엄마가 약속할게. 다시는 너 혼자 두지 않을게. 내가 슬플 때, 힘들 때 엄마가 옆에 있어줄게. 엄마, 그리고 나린이도, 우리 손녀도 함께 지켜줄게.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 그 단어가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 찾아 헤맸던 그곳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집. 제가 돌아갈 곳.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졌어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거실은 따뜻했어요. 가족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이 순간 하나로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모님이 아니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제 방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요. 엄마 주무셔야죠. 괜찮아. 엄마는 안 졸려. 그냥 내 얼굴 보고 싶어서.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5년 동안 못 봤잖아. 그러니까 오늘 밤은 계속 보고 싶어? 저도 눈물이 났어요. 엄마, 저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제가 정말 여기 있어도 되는 건지. 그럼 어디 있어야 하는데? 여긴 내 집이야. 내가 있어야 할 곳이고. 하지만 저는 25년 동안 다르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힘들게 엄마 아빠가 사시는 세상이랑은 너무 달라요. 엄마가 제 손을 더 꼭 쥐셨습니다. 은서야, 내가 어떻게 살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근데요, 저 재벌 딸로 사는 법을 몰라요. 예의범절도 모르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배우면 되지. 천천히. 엄마 아빠가 다 가르쳐 줄게.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은서야. 내가 재벌 딸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우리 딸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틀 후, 저는 박 실장이 구치소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횡령죄로 기소됐어. 아마 올해 복역하게 될 거야. 그 사람 면회 갈 수 있나요? 왜? 가고 싶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워요. 정말 미워요. 하지만 궁금해요. 왜 그랬는지.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가보렴. 내가 결정해. 며칠 후 저는 구치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박 실장이 들어왔어요.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운 눈빛은 사라지고 지쳐 보였어요. 은서 양, 왜 그러셨어요?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돈 때문이었다는 거 믿기지 않아요. 정말 그것뿐이었어요? 박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돈 때문이었죠. 횡령한 걸 숨기려고 은서 양을 감췄어요. 그럼 나중엔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요? 무서웠어요. 박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은서 양이 돌아오면 제가 저지른 일들이 다 밝혀질 테니까요. 그래서 계속 숨겼어요. 하루하루 미루다 보니 25년이 됐더라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후회하세요? 네, 매일 후회했어요.
은서 양 얼굴 볼 때마다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더라고요. 이미 너무 늦었으니까요. 박 실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럴 자격도 없고요. 그냥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아마 평생 용서 못할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해요.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요. 박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면회실을 나왔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오니 나린이가 회장님 무릎에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이건 말이야, 배 모형이란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만든 거지. 우와, 진짜 배예요? 응, 진짜 배랑 똑같이 만든 거야. 회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제 옆에 다가오셨어요. 은서야,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서울에 있는 집으로. 네.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너랑 나린이랑 우리 넷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두렵기도 했지만 기대도 됐어요. 25년의 세월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 시간 동안 겪었던 아픔도, 외로움도, 상처도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족과 함께라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회장님 댁으로 이사했어요. 나린이와 함께요. 처음 그 큰 집에 들어섰을 때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살던 좁은 방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은서야, 이 방이 내 방이야. 엄마가 2층 끝쪽 방문을 열어주셨어요. 넓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고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여기서 제가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 내 방이었는데 25년 동안 그대로 둔 거야. 엄마가 방 안쪽 벽을 가리키셨어요. 작은 사진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3살 때 제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는 얼굴. 엄마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 기억 안 나지? 네,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지금부터 새로 만들면 되니까. 엄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천천히 적응해 나갔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서 가족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아빠가 신문을 읽으시고 엄마가 커피를 따라주시고 나린이가 제잘거리는 모습. 평범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빠가 서재로 저를 부르셨어요. 은서야, 이리 와서 앉아. 네. 아빠가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내가 3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이야. 상자를 열자 작은 인형들과 블록들이 나왔어요. 아빠가 하나도 버리지 못했어.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서야, 아빠가 미안하다. 그때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25년 동안 혼자 힘들게 살게 만들어서. 아빠는 매일 바다를 봤어. 내가 혹시 돌아올까봐. 그래서 펜션도 그대로 두고 매년 그 바닷가를 찾아갔던 거야. 아빠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이제 돌아왔으니까 다시는 놓지 않을게. 약속한다. 저는 아빠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아빠, 저도 사랑해요. 기억은 안 나지만 마음으로는 느껴져요.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 그거면 됐어. 그거면 충분해. 몇 주가 더 지났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그 바닷가 펜션을 다시 찾아갔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엄마, 여기가 제가 사라진 곳이에요? 응. 바로 저기. 엄마가 백사장 쪽을 가리키셨어요. 저는 천천히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래를 밟으며 파도 소리를 들으며요.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어요. 엄마, 이제는 안 무서워요. 그래. 네. 이 바다가 저를 빼앗아 갔지만 결국 돌려보냈잖아요. 엄마한테로.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래. 은서야. 바다는 널 지켜준 거야. 25년 동안 널 살려준 거야. 저희는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수면을 반짝이게 만들고 있었어요. 엄마, 저 이제 행복해도 되는 거죠? 그럼. 당연하지. 내가 행복한 게 엄마 아빠 소원이야.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펜션에서 하룻밤을 묵었어요. 아빠와 엄마 나린이와 저 넷이서요. 나린이가 창가에 서서 바다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바다 예뻐요. 그래, 예쁘지? 엄마도 여기서 태어났어요? 응. 엄마가 어렸을 때 이 바다에서 놀았대. 그럼 나린이도 여기서 놀 수 있어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놀자. 나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이 순간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제 이름을 되찾았고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기대됐어요.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날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나린이와 함께 정원에서 꽃을 심고 있어요. 엄마가 옆에서 물을 주시고 아빠가 벤치에 앉아 저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기적 같은 날들입니다. 엄마, 이 꽃 이름이 뭐예요? 페랭이 꽃이야. 바닷가에서도 잘 자라는 꽃이지. 예뻐요. 나린이가 웃으며 흙을 만지작거립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25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많이 울었고 많이 아팠어요. 혼자라고 느꼈고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세월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 같아요. 가족에게로, 집으로. 세월은 상처도 남기지만 결국엔 답도 데려옵니다. 가족은 멀어져도 언젠가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5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요. 은서야, 뭐 생각해? 엄마가 물으셨어요.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엄마도 행복해. 엄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날이 올지 몰라도 가족이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테니까요. 바다가 저를 데려갔지만 결국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 이름을, 제 가족을, 제가 서 있을 자리를요. 은서, 그게 제 이름입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사연을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연의 주인공 은서 씨를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달봄 사연이었습니다.